전 세계 방송사에서 대서특필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해외에 다녀오면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고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화제를 몰고 오고 관심을 받고 있으며 중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많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중국에서도 해외 경험을 해보고 중국인들의 위상과 실체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받는 대접이 옆 나라 한국인들과 비교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현실 감각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아진 만큼 과연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을 탈피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국 출신의 왕우루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얼빈에서 자라온 저에게는 중국이 거대한 나라이고 세상의 중심 속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베이징이라는 도시도 엄청난데 하얼빈과 베이징이라는 도시가 있는 중국이 어째서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강력한 펀치를 얻어맞았고 결국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쯤은 이미 중국의 아래에 있으며 미국도 머지않아 중국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허상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 펀치를 맞은 것은 한국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만 해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음악을 접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모두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고 한국 스타들의 사진을 방 안에 걸어놓는다는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에 대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어느새인가 한류 문화는 중국에서 접하기 어려워졌으며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뉴스나 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한류의 팬이었지만 그런 사실을 까맣게 잊고 내가 왜 저런 미개한 한국을 좋아했을까?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한국 기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해서 결국 퇴출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중국인들이 마음먹고 움직이기만 하면 모두 해낼 수 있구나, 모두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높던 한국인들의 콧대도 너무나 쉽게 박살냈다는 중국인들의 자부심이 커졌었으며 더욱더 애국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한국 어학연수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이름값을 떨치고 중국인이라는 그 자체가 해외에서는 굉장한 장점이라는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기만 하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신기해 보였고 그걸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대학 교수님도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언어 하나 정도 배워오면 언젠가 그 나라들이 중국인을 필요로 하고 중국인이 조직에 한 명씩은 필수로 있어야 하는 사회가 다가올 텐데 미리 외국어 하나 배워두어서 나쁠 것이 없으니 여건이 된다면 휴학 후 외국에 가서 말이라도 배워오라는 말을 하는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미쳐 있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저를 해외로 보내줄 만큼의 경제력은 되었고 과거에 제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냐 고민해봤을 때 한국어를 배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어학연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해외에 나가서 중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한국으로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에서 펼쳐질 생활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중국어를 알려달라고 하면 중국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저도 한국어를 배워가며 그리고 중국의 위대한 업적 및 중국의 위대한 발전 모습을 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아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중국인은 인기가 없어도 너무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보고 저 중국 여자 보라면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 제 또래의 한국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네덜란드 출신의 친구 한 명이 한국에서는 모두 다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매일같이 머리를 감는다며 자기도 처음에 샤워를 매일 하지 못한 상태로 생활했더니 주변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매일같이 샤워를 하고
머리도 감는다며 자기가 겪었던 그런 창피함을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있기 어려워서 알려주는 것이라며 저에게 뾰족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인 친구에게 매일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면 피부 보호층이 옅어져 더 큰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네덜란드인 친구는 찡그리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중국인이 말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국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독한 고독함과 외로움 속 한국인들의 행동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으며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같이 샴푸도 하고 스타일도 한국식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고 극심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꾸며야 했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외로운 감정이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중국인들은 제가 중국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사용하냐며 너무 신기하다는 말도 했는데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말을 하자 다들 깔깔대며 웃었죠.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한국 사람 같아서 놀랐다며 중국인도 잘 꾸미면 한국인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훨씬 더 외모도 뛰어나고 더 깔끔하고 더 경우도 바르다며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잘날 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통용되는 사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중국어를 할 줄 모르며 별로 관심도 없어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게다가 한국에 오래 살던 중국인들은 중국적인 관습과 그로부터 비롯된 습관들이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오래 해오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 놀라고 자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위통을 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요리를 하는 행동 등 한국인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중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행동들을 한국에 살면서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오래 살았던 중국인일수록 저 겸손했고 저 웃음이 많았다는 사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는 게 너무나 축복이고 될 수 있다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이 이러하고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이러한데 어째서? 중국 언론 및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논리를 굳게 믿고 펼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의 1년간 한국 생활은 저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려주었고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여전히 중국인들은 한국쯤은 미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몰래 숨어서 한국 드라마를 훔쳐보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펀치는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다시 대학에 복학했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학을 맞아 학교 주관으로 유럽 투어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았고 그곳에 지원했습니다. 다소 비싼 비용이었지만 학교에서는 국제 감각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으며 대학 교수들도 온갖 좋은 소리를 가져다 붙여가며 그 투어에 참여하라는 설교 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중국 대학의 교수는 자신들의 사명감 따위는 버린 지 오래고 돈맛을 본 지 오래라서 비싼 활동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추천인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라는 말을 하고 있었죠.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썩을 대로 썩어버린 나라입니다. 교육자들부터 잘못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의 중심에 다시 선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왕 가는 유럽 여행 혼자 가기 무서웠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단체로 가는 유럽 여행은 괜찮고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 여행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체코로 갔습니다. 출발 전 체코에 가게 되면 체코 사람들은 지금 중국어 학습 광풍이 불어닥쳐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 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기대감에 가득 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체코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심지어 저희는 단체로 몰려다니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라는 표시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희를 피해 다녔으며 저희에게 관심은커녕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진 듯해 보였습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질서 있게 차례대로 사진을 찍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사진을 찍어대는 친구들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고 그때마다 중국인인 게 부끄러웠는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수많은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고 답답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체코를 가던 스위스를 가던지 늘 식당은 중국 식당에만 방문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해외에 왔으니 해외 음식을 먹어보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관광팀은 늘 중국 식당에만 방문을 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되냐고 인솔자에게 물었을 때, 인솔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걸 보면 꼭 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 또한 현지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현지 식당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원도 많아서 예약을 받아 주기 곤란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받아 주었다가 식당이 완벽하게 난장판이 되는 끔찍한 현장으로 바뀌는 사실에 대해서 현지인들은 알고 있었으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식당 예약은 거의 불가능해져 버린 현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노골적으로 중국인들을 받지 않는 식당도 많았는데요. 저는 친한 친구 4명을 모아서 식당에 방문해서 들어가려고 했으나 자리가 없다며 예약이 되어 있다며 영업이 끝났다는 갖은 핑계로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저희를 속여 저희를 받지 않는 행동을 보며 분노하는 감정도 들기는 했지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를 따지면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1년 정도 살다 왔던 경험 때문에 중국에 갇혀 살고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국제적인 감각이 몇십 배는 뛰어났으며 현실 파악 및 주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 아무렇지 않게 식당에서 저희를 손님으로 받아주었으며 4명이 방문했던 만큼 옆 테이블을 옮겨주기도 하며 4명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과 중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대접은 제3국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럽게도 제 중국인 친구 2명은 그 식당이 떠나가라 미친 듯이 큰 목소리로 떠들며 식사를 했고, 계속해서 식당 종업원들은 저희에게 눈치를 주었으나 눈치 없는 제 친구들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시끄럽게 떠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테이블에서는 스위스어로 저희를 보고 조롱하듯 놀리며 이야기했고, 다른 손님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깔깔대며 웃기도 했습니다. 눈치 없는 제 친구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저 사람들 봐,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게 그렇게 신기한가 봐 라는 철없는 소리를 해댔죠. 제가 대표로 계산을 할 때도 식당 점원은 저에게 잘 먹었냐, 어땠냐는 등 그 어떤 인사말도 없이 지그시 제 눈을 노려보면서 계산을 해주었고, 저희가 나가는 동안 팔짱 끼고 서 있는 상태로 저희를 주시했습니다. 빨리 꺼지라는 의미죠. 그리고 저는 함께한 친구들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가 너 중국인 맞냐? 네가 뭔데? 저 사람들 마음을 다 아냐는 등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치고 들어올 게 뻔하고, 저 혼자서 나머지 5명을 상대로 말싸움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유럽 여행이 끝나고 저희 관광단은 무사히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강당에 모여서 다른 학생들에게 여행 경험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외에 다녀온 후 사상교육을 대신해 이렇게 강당에서 발표회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명백히 공식적인 행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다면 말해달라는 청중의 질문이 있었고, 저와 함께 망신스러운 식사 자리를 함께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자신 있게 일어나더니 그 식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위스인들은 저희가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웃으며 이야기하자 모두들 저희를 주의 깊게 살폈으며, 중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데 과연 다가와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며, 식사 중이지만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었다면 관대하게 받아주었을 텐데, 많은 스위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중국인들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버렸죠. 청중들 및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저를 포함한 몇몇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답답한 한숨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해외를 경험하고 그들의 입에서 잘못된 사실이 퍼져나가고 또 다시 중국인들을 모아두고 이런 행사를 열고 있으니 더더욱 중화 사상에서 벗어날 길은 안 보인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처럼 현실을 알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 목소리를 내봐야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받기만 할 뿐이니까요. 저처럼 강력한 펀치를 맞고 나서야 스스로 깨우칠 수 있을 것이고 그제서야 너는 왜 중국인으로 자부심을 느끼지 않아? 라는 질문을 받고는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도 답답한 마음 그리고 더 심해지는 잘못된 생각들이 퍼지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며 글을 적어봅니다. 중국에서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중국 전용 포털 사이트가 있고 중국 전용 뉴스 채널이 있을 뿐입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자기들끼리만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중국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적으면 빠른 시간 내 검열당에 삭제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통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하나로 통합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컴퓨터 모니터 아니면 스마트폰 하나로 다른 나라의 소식을 들어볼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위치와 지위를 깨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말하는 중국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게 날릴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가라고 중국말을 쓸 줄도 모르면서 중국에 왔으면 중국어로 말을 해야 할 거 아냐. 재수없게 진짜 중국의 한 식당에서 서양인 여성이 주인을 당황한 듯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 미팅으로 한국으로 향하다가 비행기 문제로 우연히 중국을 방문하게 된 이 여성은 배가 고파 식당에 왔다가 주인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여성은 쫓겨나게 되고 다음날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여성은 긴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성은 한국에서의 미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프레아라고 합니다. 벌써 이 회사를 운영해 온 지 20년이 좀 넘었네요.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일에는 노하우가 생기고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죠. 하지만 지금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흥분이 가득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53세의 나이에 국제적인 사업가로서 오랜 경력을 쌓으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출장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랄까요? 우선 아시아 쪽으로 저희가 계약을 성사시키러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인 것이 한몫을 하기도 했소. 이번에 우리 회사가 한국의 최고 기술 기업과 거액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직전이었거든요. 수천만 달러 규모였고 우리가 글로벌 무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전 제 커리어 내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왔죠. 그리고 계약에 실패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은 있지만 확실히 아시아는 처음이라 긴장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몸을 기대며 저는 다가올 한 주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당당하게 회의실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가 한국 임원들을 저희 사업 능력으로 놀라게 하고 굳건한 악수로 파트너십을 성사시키는 저의 완벽한 모습을 상상했죠. 벌써부터 이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항상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저에게 오늘이 딱 방향으로 흘러가는 날이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던 중 약 3시간쯤 지났을까요? 편안하게 잠에 들어 있는데 갑자기 좌석 벨트 표시등이 켜지더니 조종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항공기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베이징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제대로 착륙은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살면서 많은 비행을 해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잽싸게 안전벨트를 꽉 매고 두 손을 맞잡고 기도했어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고 점점 객실 전체에서 걱정스러운 속삭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울고 있었고 몇몇은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이런 아비규환의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두려움과 좌절감이 점점 저를 덮쳐오기 시작했어요. 하필 이런 일이 생기다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서울에서의 꼼꼼히 짜둔 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급선회하며 빠르게 중국 쪽으로 실제로 하강하기 시작하자 속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생각은 뒷전으로 밀리고 그저 무사히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 바라게 됐죠.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비행기가 베이징 활주로에 쿵 소리를 내며 착륙했어요. 몰랐던 사실인데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더라고요. 그제서야 한숨을 푹 내쉴 수 있었죠. 자세한 내막은 아직 불분명했지만 노후화된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행을 계속하려면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최소 오늘 밤은 계획에도 없던 낯선 나라에서 지내야만 했으니까요. 아시아 자체를 방문한 적이 없었던 저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생소한 곳이었거든요. 저는 우선 빠르게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짐을 찾아 밝게 빛나는 깨끗한 공항을 지나 호텔행 택시를 잡았죠. 여행에는 도 같은 저 또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차와 예기치 못한 사건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한밤중인데도 네온사인과 높이 솟은 건물. 붐비는 거리들로 가득한 베이징 도심을 가로지르는 택시 안에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도시도 지금은 어지러운 조명들로 가득하기만 한 미로 같아 보이기만 했어요. 마침내 급하게 찾은 상하이에 위치한 매끈한 고층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어요. 12층 객실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오늘의 사건들을 털어내고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죠. 서울에서의 미팅을 위해서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난관을 뚫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휴식이 필요했어요. 구겨진 옷을 갈아입을 힘조차 없이 저는 딱딱한 침대에 풀썩 쓰러졌어요. 오랜 비행시간과 조금 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긴장이 풀리면서 몸의 힘이 다 풀려버리는 기분이 들었죠. 유리창 아래로 베이징에 빛나는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끝없는 별들의 바다 같았죠. 피로가 몰려왔고 저는 결국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이 여정이 어떤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 방 커다란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깬 뒤에도 잠시 동안 제가 어디 있는 건지 인지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주변을 둘러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어제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비상 착륙 계획에 없던 베이징에서의 하룻밤 서울행의 불확실성까지 전부 다 말이에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항공편 소식은 없었어요. 항공사에서는 다음 서울행 비행기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고장의 심각성이나 좌석 상황에 따라 몇 시간에서 몇 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유 시간을 가지고 출발하길 잘했네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원래 미팅보다 며칠 일찍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물론 최적의 컨디션으로 미팅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다행히 한국과 중국의 비행 시간이 짧다는 것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소식만 기다리며 하루 종일 호텔에 박혀 있기보다는 이 뜻밖의 경유를 최대한 즐기기로 결심했어요. 방에 박혀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있으면 걱정만 들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관광을 하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수를 하고 가장 편한 운동화를 신고는 상하이의 북적이는 거리로 나섰어요. 조사해보니 이 지역의 쇼핑 식사 유흥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숙소 선정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즉흥 여행을 시작하기에 제격인 곳 같았거든요. 붐비는 인도를 걸어가는데 문득 소외감이 밀려왔어요. 처음 온 중국의 길거리에서는 모두가 중국어로 제잘거리는데 그 말들이 제게는 완전히 낯설게만 들렸거든요. 간판과 광고판에는 알쏭달쏭한 문자들만 가득했고요. 커피 한 잔 주문하거나 길을 묻는 것조차 겁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항상 살아오면서 저 자신을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여성이라 여겼는데 이곳에선 완전히 모르는 곳에서 떠도는 외톨이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민자나 여행객들이 새로운 문화권에 툭 떨어졌을 때 얼마나 막막할까 이해가 갔어요.
가이드도 없이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들뜬 마음은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낯선 것들 천지인 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게 지치기 시작했거든요. 영어로 친근하게 말 걸어줄 익숙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어딜 가나 호기심 어린 시선과 공손하지만 거리가 믿는 미소만 마주칠 뿐이었어요. 특히 낙담스러웠던 순간은 작은 식당에 갔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한 저는 좌절감에 술이 한 잔 먹고 싶더라고요.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식당 메뉴판은 온통 중국어뿐이었어요. 사실 이곳은 중국인이 중국 메뉴판이 있는 것은 당연했죠. 저는 메뉴 정보를 묻고 메뉴를 시키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혹시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손을 흔들자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조금 저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 영어로 물었어요. 혹시 메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직원은 당황하더니 잠시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주방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순간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부르러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저는 메뉴판을 보면서 어떤 음식일까? 생각하면서 홀로 추측을 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주방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중국어로 뭐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말았어요. 우선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기도 하고. 우선 이 낯선 사람이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죠. 제가 당황한 표정을 보이자 그 남성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번역기를 돌려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중국에서 중국말로 주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가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제가 방문했던 많은 나라들에서는 영어로 주문을 했을 때 영어 사용을 못하면 말을 해주시거나 손짓 발짓으로라도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우를 하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더욱이 당황한 눈으로 쳐다보자 그 남성은 다시 한번 번역기를 돌리더니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중국어로 주문할 거 아니면 나가세요. 화면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중국 문화를 잘 몰라서 큰 실수를 한 건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손님을 막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큰 걸 바란 걸까요? 결국 저는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억울함이 합쳐진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 빠르게 가방을 챙겨 식당을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나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인데 이런 대우나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여러모로 이번 여정은 힘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군다나 저는 혼자였는걸요. 저는 결국 터덜터덜 걸어 숙소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발에 쥐가 날 정도로 걷고 또 걸어 겨우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의욕이 꺾여 있었어요. 오는 길에 편의점을 들렀는데 결제를 하면서도 서양인인 저를 경계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직원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도 참 힘들었어요. 너무 불쾌하고 이제는 어딘가에 버려진 사람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숙소에 털썩 앉아 급하게 사온 삼각김밥을 먹게 되었어요. 먹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렇게 이곳에서 큰 잘못을 한 건가요? 중국인들에게 큰 실수를 했나요? 아니면 원래 다들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은 무례한가요? 삼각김밥을 다 먹고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같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오해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들과 제가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수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식당에서 또 쫓겨나지는 않을까요? 만약 계약에 실패하게 된다면요? 이런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청했어요. 한국으로 갈 수는 있을지 간다면 언제 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제 자존감마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을 들으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 비행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한국 기업과의 계약도 이제는 영영 실감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깨어나면 사라질 꿈처럼요. 과연 이 모든 게 끝까지 갔을 때 보람이 있기는 할까? 그냥 지금이라도 계약을 엎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잠을 청했어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일일 테니까요. 지금은 우선 쉬어가며 내일의 좋은 소식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염원할 수밖에요. 저는 그렇게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제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잠이 덜 깬 눈으로 폰을 집어들었어요. 또 나쁜 소식이나 연착 소식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항공사에서 보낸 메시지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서울행 비행기 자리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휴 한시름 놓이는 느낌이었죠. 드디어 한국으로의 미팅에 한 발짝 가까워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원래라면 기뻐하며 얼른 미팅을 하고 싶어 설레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생기고 말았거든요. 이번 중국에서의 경유는 저에게 너무나도 최악이었어요.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을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너무나도 세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 식당에서의 경험은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네요. 과연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같은 아시아 국가이며 동양인이고 심지어는 완전히 이웃 나라잖아요. 너무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나 가깝게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과연 중국인과 다를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과연 영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소통이 아예 안 된다면 다시 대화할 여지도 주지 않고 화를 내지는 않을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미팅을 안 갈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회사의 시이니까요. 회사를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애써 힘을 내보려고 노력하며 짐을 싸고 호텔을 체크아웃했어요. 바로 공항으로 이동해서 시간에 맞춰 비행기에 탑승했죠. 이륙 후 기내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점점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베이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만났던 사람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길거리에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 저를 쫓아낸 식당 사장, 저를 경계하던 편의점 직원까지 만남은 짧았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 인상을 남겼더라고요. 물론 좋지 않은 의미로요. 중국을 다시 방문하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은 기억이 가득하기만 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상공을 가로질러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긴장과 두려움이 저를 덮쳤어요. 서울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잘 견딜 수 있을까?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엔진 소리에 귀를 맡기며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죠. 꿈속에서 저는 베이징과 서울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상태로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죠. 짧은 비행 끝에 마침내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하자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중국에서의 예기치 못한 경험 이후 드디어 한국에 도착해 제 출장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컸어요. 저는 조용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았어요. 초록빛 완만한 숲들, 구불구불 흐르는 강, 규칙적으로 펼쳐진 논밭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들. 베이징의 도시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듯한 풍경이었죠. 다른 에너지, 다른 삶의 속도가 느껴졌어요. 처음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매우 현대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너무나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되어 있었으며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심지어 서비스와 효율성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데까지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으며 불편한 것이 있어 보이면 누군가가 친절한 미소와 함께 어디선가 도와주기 위해 등장했죠. 정신없이 도착 로비로 걸어 나오자 웃는 얼굴들과 한국어 대화 소리가 저 맞이했어요. 순간 낯선 땅에 홀로 선 외로운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멀리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유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제 한국 체류 기간 동안의 가이드이자 통역사가 되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유혁 씨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따뜻한 인상이 저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어요. 유혁 씨와 함께라면 이 낯선 나라를 헤쳐나가는 게 덜 벅찰 것만 같았죠. 서울 도심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유혁이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존경과 위계질서의 중요성, 비즈니스 에티켓의 복잡성, 가족과 공동체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중국 때와 같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열심히 듣고 최대한 많이 외우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유역이 자기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이었어요. 명소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혁신에 얽힌 일화들을 들려주는데 유역 씨의 눈빛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전자제품과 기술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라고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전통의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옥의 우아한 곡선 재래시장의 알록달록한 간판들, 도심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고풍스러운 고궁들까지 한눈에 들어왔죠. 이후 저는 며칠간 몇몇 파트너사들을 만나고 현지 기업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인들의 독창성과 근면함 글로벌 사고방식에 거듭 놀라게 되었어요. 제가 걱정했던 소통의 장벽과 문화적 갈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따뜻함과 개방성 속에서 환영받는 느낌만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인내심 있게 영어로 설명을 한 번 더 천천히 해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었으며 한국의 이미지를 지키면서도 저희 나라를 존중해주는 식으로 대화가 항상 흘러가고는 했죠. 또한 식당이나 다른 상점을 들러도 모두가 친절한 얼굴로 맞이해주고는 했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영어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배려심 넘치는 모습들에 더 이상 한국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혼자 식당에 용기를 내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한국어를 못해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하며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메뉴판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이 말이죠. 덕분에 저는 편하게 직원분을 통하지 않고 메뉴판만 보고도 주문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그날 식사는 디테일한 설명을 스스로 읽고 맛있는 메뉴를 고른 뒤 즐거운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식당을 나설 수가 있었죠. 저는 그날 이후 홀로 서울을 탐방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떠한 소속감을 느껴지는 듯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공장 방문 중 그곳의 시의가 저를 따로 불러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한국전쟁 직후 가난 속에서 자라며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투쟁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는지 한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회사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게 그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어요.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는 회복탄 역성 헌신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 같은 건 말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미팅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미팅을 갈 준비를 마쳤어요. 유역 씨와 숙소 로비에서 만나 함께 미팅 장소로 향했죠. 저는 계속되는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긴장되시나요? 유역 씨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네, 한국과의 미팅은 처음이라 긴장이 좀 되네요. 제가 심호흡을 하며 말했죠. 대표님은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유역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덕분에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마침내 미팅 장소에 도착하고 저는 최대한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며 회사로 들어갔어요. 미팅 장소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계속 한마디를 읊조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말이었죠. 유역 씨가 알려준 말이었는데 한국의 인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한국 회사 대표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먼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악수를 청했어요. 그러자 대표는 놀라면서 함께 악수를 청했죠. 한국말을 할 줄 아시나 봐요. 대표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저에게 건넸지만 문장까지는 아직 알아들을 수 없던 저는 갸웃했죠. 한국말을 할 줄 아시나 봐요. 그러자 대표가 다시 유창한 영어로 다시 물었어요. 그의 빠른 상황 파악과 배려심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인사말이라도 한번 연습해봤어요. 아직 아쉽게도 한국어는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말로 인사를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대표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미팅 장소로 안내해 주었어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미팅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바로 제가 왔으니까요. 호호 장난이에요. 사실 이제까지의 미팅 중 가장 긴장되는 미팅이었죠. 하지만 한국 대표와 팀원분들의 배려심과 위트가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죠. 저는 여기가 미국이나 프랑스라고 착각할 뻔했다니까요. 저희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성사되었고 저는 한국 대표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영어를 잘 아나요? 그러자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국어 제외 다른 언어를 잘하고는 해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편이고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을 습득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랍니다. 대표의 말에 저는 감탄했어요.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다른 것들도 받아들이는 태도와 정신이 이 나라에 깃들어 있다니. 중국의 식단가 떠오르면서 솔직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한국인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품고 있던 의심이나 선입견은 사라졌어요. 언어와 문화 역사의 차이는 피상적일 뿐 우리의 열망과 인간애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출장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이 저를 환대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사업 파트너로서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저를 반겨준 거죠. 저는 기회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교감하고 이해하는 힘에 대한 믿음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뉴욕이 저를 전통 한정식집으로 데려갔어요. 방석에 앉아 비빔밥과 김치 소주를 함께 나누며 저는 이번 여정을 되돌아봤죠. 예상치 못한 경유 낯설음에 대한 불편함으로 낙담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다시 정신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뉴욕에게 그리고 한국 동료와 친구들에게 저는 이 놀라운 나라의 아름다움과 환대의 건배를 올렸죠. 건배 제가 막 배운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해, 문화와 대륙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대를 축하하며 말이에요. 웃음과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저는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고향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가족의 일원으로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국경과 경계를 초월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족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함께 이해의 다리를 놓고 낯선 것 속에서 지혜와 아름다움을 찾아나가 보자고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분열과 단절이 만연한 듯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호기심, 연민 그리고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 말이죠. 이것이 제 여정의 교훈이자 인간 정신의 약속이며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모두 그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갖고 계속 함께 걸어나가기를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은 아직도 폐지를 줍네요. 정말 몇 년 뒤면 사라질 망할 나라는 한국뿐이네요. 여기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보며 한국을 조롱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국 개그맨에 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마을 동네 어느 작은 극장에서 일하는 왕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무대에 서서 여러 가지 농담들을 하며 중국 사람들을 웃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국인들이 열광하는 농담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걸 제 말로 꿀벌 개그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인 관객들은 한국에 대한 비하를 좋아하죠. 한국에 대한 개그를 칠 때마다 가장 반응이 좋았고 무엇보다 빵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농담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빵츠가 뭐냐고요? 몽둥이로 맞아 죽일 한국 놈들 대충 이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한국을 항상 바쁘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꿀벌에 비유합니다. 관객들은 정말 좋아하죠. 관객들이 웃고 환호할 때면 제가 세상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관객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제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을 중국인들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할까요? 네, 맞아요. 무대나 개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특히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국 나라라고 일삼조 특히 이런 영상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유튜버는 그 폐지들을 촬영하면서 기겁하는 모습을 하며 한국이 아직도 이런 진전을 나아가지 못했다며 비난하죠. 그것 외에도 말이에요.
한국에는 아직도 요구르트를 길거리에서 파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한국인들을 보며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저희 중국용 온라인에서 수다를 떨어요. 자, 그럼 한국 얘기에서 잠깐 물러나서 중국에서의 저희 삶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제 삶에는 밝은 조명과 웃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에 6일 하루 9시간씩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교육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에서는 학벌이 좋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는 무조건 인맥이 짱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중국에서 태어난 순간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물론 비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닥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도 딱히 없고 그냥 하루하루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제 주변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쌓는 등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심지어는 7일 다 일하는 경우도 가끔 봤는데요. 친구들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생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렇듯 중국은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 번은 중국 센세 한 동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대체 무슨 내용이냐고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후진적인 한국의 모습이 아닌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고 걸어 다니는 주변 한국 사람들은 다 깔끔하게 차려지고 입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미국 같은 선진국처럼요. 그러면서 중국한테 정신 차리라 하는 대충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영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도 전에 펑 정부에서 삭제해버렸죠. 그래도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저건 뭐지? 내가 상상하던 건 저런 게 아닌데 순간 A로 만들어낸 주작인가 싶기까지도 했죠. 당연합니다. 중국에서 그려내는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후진적인 나라인데요. 뭘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대에서 개그를 치고 있고 여전히 웃음을 얻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죠. 과연 한국이 정말 중국보다 잘 살까? 중국이 우리를 속이는 걸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개그맨 일을 잠시 그만두고 웨이보 영상을 따라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비행기가 한국으로 진입하면서 저는 중국이 더 낫겠지 라는 마음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제 선입견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청명한 하늘 아래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그 유리 외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늘 회색빛을 띠는 베이징의 하늘과 달리 서울의 하늘은 선명한 파란색이었습니다. 또 이건 나중에 눈에 띄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보니까 한국 하늘에는 통신선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일본과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그걸 다 땅 밑으로 넣었던 거예요. 참 발 빠르다고 생각했죠. 이걸 중국은 한국은 껌이라고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우습더라고요. 어느 날 서울의 번화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임금에 관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데요. 뭐였냐고요. 바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국의 몇 배에 가까운 1만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친구들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월급이 100만 원을 간신히 넘기며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믿을 수 없었죠. 심지어는 거의 만 원에 육박하는 최저시급을 한국 사람들은 적다고 토로하는 거였죠.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항상 바쁘고 지쳐있을 친구들이요. 집세를 내는 것은 매달 전쟁과도 같았고 많은 친구들이 밀려 있었죠. 농담을 하곤 했지만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생활 수준의 극명한 대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웨이보에서 본 것처럼 저도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웨이보에 올렸더니 중국인들은 다 저보고 그럼 한국에 가서 살라며 거짓말쟁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중국은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되어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 했고 또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한국에 몇 달만 살아도 생계유지는 물론 원하는 걸 살 수까지 있다는 거잖아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중국인들은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해 거짓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래봤자 물가가 중국의 몇 배고 한국인들은 결국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워야 할 거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층이라며 욕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비쌌냐고요. 물론 중국보다는 비싸긴 했는데요. 몇 배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도 있었고
그 정도 월급으로는 놀이공원까지도 다녀오고도 남는 정도였다니까요. 한국인들은 정말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한국인들과 병원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워 들었는데요. 말이죠. 이곳에서 의료 서비스는 건강과 파산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오랜 기다림과 막대한 진료비, 때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것 같고 치료의 질은 최고 수준이었죠. 왜 중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은 인건비도 비싸지 않은데 치료비는 터무니없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그냥 병원에 절대로 가지 않아요. 저 또한 독감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냥 주변에서 타이레놀 아령만 계속 먹었죠. 진찰비도 비싸거든요. 또 중국에서는 학교를 다니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지역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점심은 물론 우유까지 무료로 제공하더라고요.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케어해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 수가 있더라고요. 뒤떨어진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심지어 서울의 기술은 선진국 못지않게 놀랍더라고요. 아니, 미국이나 일본이 비빌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 장국답게. 한국의 기술력은 여러모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꿈만 꾸던 무료 와이파이를 갖춘 버스와 지하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돼서 폰 하나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죠. 배달은 쌌지만 신속하며 정확했고 경제시장은 원활하게 잘 굴러가서 소비자층 상대로 하는 이벤트도 많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또 폐지 줍는 사람이나 요구르트를 파는 사람이 실제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한국에서 노인복지를 따라서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엄청난 액수의 금액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적이었고 복지도 좋았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복지가 그닥 좋지가 않고 젊은이들만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60대가 넘어가면 그 어디서든 써주지를 않아요. 근데 물세나 집값만 비싸다는 게 문제죠.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발견한 사실을 트위터에 또 한 번 올렸어요. 저번에 올렸던 게 또다시 중국에 의해 삭제되었거든요. 한국과 중국의 평균 연봉, 생활비, 삶의 질 등을 비교한 글을 올렸죠. 제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해만 건너면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댓글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고 거리를 보여주니 사람들은 중국이 자신들을 속인 거냐며 반발하였죠. 제가 개그맨으로서 한국인들을 꿀벌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죠. 아, 이런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면서요. 정말 충격이었네요. 한국에 원래 며칠만 있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다시 중국으로 못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뭔가 자유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지낼 저렴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요. 찾다 보니까 딱 놀라운 곳을 발견했어요. 바로 고시원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말이죠. 한국에는 고시원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비록 작긴 하지만 저렴하고 실용적인 곳이었죠. 학생이나 1인 가구가 살기에 딱이죠. 월세는 중국의 많은 도시에 있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죠. 관리비도 따로 들지 않는 데다 화장실 부엌까지 제공하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쌀, 김치, 라면까지 제공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고작 30만 원이더라고요. 즉 200만 원을 받는다 치면 한 달에 100은 저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는 저축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또 환경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도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심각한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청정 에너지와 녹지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공기가 더 맑아지고 도시가 더 깨끗해졌어요. 개발과 환경 보호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문화도 중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죠. 한국은 9to6라고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분명 더 적게 일하는데 돈은 몇 배는 더 많다니까요. 또 한국에 와서 있으면서 참 여러모로 한국과 중국의 격차를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나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같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개방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수용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전통 중국 사상과 공산주의에 깊이 뿌리를 둔 중국의 접근 방식이 중국을 묶어놓고 사람들이 조금 기피하게 만들기도 하더군요. 게다가 저는 분주하고 성장하는 경제를 보았습니다. 카페, 기술회사, 학교 등 모든 곳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죠. 중국에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적어도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찾더라도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게 일수고요. 그게 중국이 인구가 14억이라서도 분명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브랜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요. 나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가더라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한국은 인맥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동기와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과 학벌로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더라도 한국에서는 충분히 노력하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는 그냥 부자로 태어나는 게 답인데 말이에요. 저는 고시원에서 한 달 살기가 끝이 나고 마지못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서도 바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개그를 쳤죠. 역시나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했고 깔깔거리며 한국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물론 관객은 웃고 있었는데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실체를 몰랐고 저는 가봐서 알았으니까 말이죠. 그 쇼가 끝난 후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농담을 하지 않기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퍼뜨리지 않기로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이런 개그는 제 일상의 필수품이자 웃음을 주는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월급이 짠 중국에서는 이런 농담이라도 해야 제 생계가 유지되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사람들이 극장에 자주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죠. 다음에 무대에 섰을 때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농담으로 떠들던 한국이 아닌 제가 본 진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의 발전, 삶과 일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 전통과 혁신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웨이보에서처럼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은 단순히 웃음이 아닌 관심과 질문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새로운 접근 방식은 무대 안팎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하고 어쩌면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세상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저는 개그맨으로서의 수입을 버렸고 그 극장과의 계약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저의 어휘력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경험, 제가 본 차이점, 우리가 공유한 유사점 등을 공유했습니다. 항상 좋은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일부 사람들은 제가 비애국적이거나 외국에 눈이 멀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평가들이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시각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 공통의 인간성에서 유머를 찾는 것이 중요해졌죠. 중국에서의 삶과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경청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개그맨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강연자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마을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변화하더라고요. 또 서서히 제 지인들도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사장 일을 하며 허드레시를 하던 제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중국이 배울 점이 많고 반성할 점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왕치이지만 현재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2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제 친구들도 이런 허드렛일과 중국의 삶에서 벗어나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